네, 반갑습니다. 도커투자입니다. 반갑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워낙 또 오늘도 장이 좀 빠져가지고 코스피가 오늘 마이너스 3% 정도 빠졌고 외국인도 3조 9천억 원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순매도를 했는데 정말 터널이 상당히 오래가 있는 것 같고 저도 이제 반등이 상당히 더디게 나이키자로 움직이게 될 것 같고 이제 8,000포인트 정도까지 가면 이번 랠리는 좀 잘 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정도 때 가면은 이제 매도에 들어가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참 이 그 반등이 참 더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진짜 외국인들이 이런 6천대 코스피 6천대의 이 가격대를 적당한 가격대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이번에 이제 썰틴 F라고 해서 이제 거의 한 1,400억 원 정도 미국에서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의 이제 그 포지션을 공개를 해야 되잖아요. 한 분기 전 거를. 그래서 지금 나온 게 6월 30일 기준 이게 나왔어요. 나온 거 보면은 구루들이 반도체를 많이 팔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반도체는 싸다라는 얘기 있었는데 많이 매도를 했고요. 그래서 조금 저도 이제 벙졌죠. 그 6월 달에 많이 팔았으니까 진짜 고점 가까울 때 6월 19일 때가 우리나라 코스피가 거의 고점이었잖아요. 그래서 고점 때 9,400 가까이 찍을 때 장중에 그때 다 팔았구나 생각이 들어서 패시브도 뭐 계속 연초부터 작년부터 팔았죠. 작년부터 팔아서 특히 이제 7월 달쯤에 미친 듯이 많이 팔았는데 구루들은 그에 앞서서 6월 달에 팔았구나 생각이 들어서 구루들 걸 많이 자주 보진 않는데 이번에 구루들이 정말 선수 역할을 제대로 했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왜 그렇게 구루들이 팔았을까 그리고 패시브야 뭐 마켓 캡 때문에 팔았지만 구루들이 판 것도 영향이 좀 있지 않았을까 뭐 패시브가 아니더라도 액티브 펀드도 마찬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동거 투자할지 어제 올린 거 보시면 40분짜리라서 많이들 안 보신 것 같은데 내용이 거의 40분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좀 길었는데 거기서 이제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합니다. 왜 외국인들이 이게 이 반도체 그 주가가 싼 편인데 왜 이렇게 팔았을까 이런 이야기들 제가 많이 했거든요. 연초 대비로는 뭐 50% 이상 올랐지만 그 코스피 기준으로 볼 때 반도체는 더 많이 올랐고 근데 우리 느낌상으로 볼 때는 이제 9,300포인트 그 짜릿했던 그 올타임 하이 그 가격대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거기서 더 빠진 걸 더 생각을 하잖아요. 또 그때 8,000, 9,000대 이제 많이들 이렇게 들어오셨고 전 이제 6,000대 이제 들어왔는데 그래서 우리 체감하기로는 상당히 많이 떨어진 걸로 느껴지고 외국인들 볼 때는 그래도 올해 초에 샀어도 50% 이상은 거저 먹었을 거라 생각이 들고 그래서 외국인들 볼 때는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판 것도 있다. 그 예전에 그 드렁큰 밀러가 엔비디아를 20불 때 사서 이제 100불 때 팔았거든요. 100불 안 되는 아래에서 팔고 그 뒤로 이제 지금 200불 때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나중에 한 150불 때에 그 인터뷰를 했었는데 내가 너무 일찍 팔았다. 근데 나는 수익을 많이 먹기도 먹었고 그리고 어느 정도 많이 올라온 것 자체가 상당히 과열이라고 봤다. 뭐 AI는 더 갈 거라고 봤고 다 좋은데 주가 자체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판 것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드렁큰 밀러가 판 거는 이제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들고 저도 사실은 원래는 이런 스타일이 아닌데 뭐 어쩌겠습니까? 일단 저도 약간 매매를 할 때는 뭔가 많이 올라왔을 때는 좀 힘을 빼면서 이렇게 매도를 미리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이번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다른 논리. 뭐냐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돈이라는 게 하이퍼스케일러에서 반도체 메모리 기업들한테 이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고 이게 향후 몇 년간 가게 될 것 같고 또 상승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쭉 오래 있지 못하겠지만 단기적으로 가 있는 게 좋겠다. 그리고 향후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겠다. 사실 작년부터 좀 지지부진한 게 좀 있었는데 구글 빼고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간 건데 이게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주가가 가지도 못하고 또 환율 때문에 또 디스카운트가 됐고 또 넘어왔던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가다가 다시 주저앉는 이런 상황이 돼서 되게 답답한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이 구루들이 이렇게 미리 6월 달에 욕심을 버리고 이게 팔았다는 것들 이게 참 우리가 좀 그 배워야 할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앞으로 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국장을 하시는 분들이면
저는 어차피 미장 다 넘어갈 사람이니까. 근데 국장을 하실 거라면 결국에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을 하시게 될 텐데 나중에 또 어떤 랠리가 펼쳐져서 들어갈 때 이런 것들을 또 교훈 삼아서 이렇게 나중에 성공하려면 매매 성공하려면 이런 것들을 한번 복귀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도 사실은 현업에 있을 때도 그렇고 반도체 그 애널리스트들한테 굉장히 많이 당했는데 그래서 그들 믿질 않아요. 믿질 않는데 이번에 한번 믿어봤는데 그래서 내년 그 이익 성장률 이런 것들, 예측치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제가 그 동고투자일지에서는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신뢰는 하되 완전히 믿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왜냐면 인간인 이상 이 반도체의 그 커머디티 요거의 그 가격의 움직임 사이클은 거의 아무도 못 맞춥니다. 제가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5년 동안 지난 2020년부터 25년 동안 6년 동안 올해까지 반도체 올해 실적 이런 것들 제대로 맞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내년 이익치 내후년 이익치까지 계속 이 애널리스트들이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업사이드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구루들은 그 말을 다 100% 믿지 않고 주식을 던졌단 말이에요. 이것도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곱씹어 볼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구르드 같은 경우는 매매가 상당히 빠른 분들이 많아요. 드러킨 밀러도 그렇고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그분들의 매매 우리가 따라하기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일단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시장의 강세론 자들이 대부분이었잖아요. 그 지난 6월달 전까지. 근데 저는 약간 조금 더 약한 강세론자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만스피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근데 다른 분들은 그 이상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저는 만스피 정도? 그 정도 선에서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었던 건데 그래서 600포인트 좀 아깝게 그 고지가 저 앞인데 그 아래에서 이제 주저앉아 산사태가 나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일단 이렇게 된 상황에서 우리가 한번 시츄에이션을 한번 애널라이즈를 해야 될 거라 생각이 들어요. 에세이. 저는 일단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기대치를 좀 낮춰보자.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기대치를 좀 낮춰보자.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실제로 돈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더 제가 볼 때는 잘 맞아요. 애널들은 세일즈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보다는 제가 볼 때는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시장을 더 움직이는 그 힘이 있고 그리고 돈의 흐름이 더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기대치를 낮춰놓고 보자고 말씀드리는 상황이고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생산 캐파 지금 이 상태에서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Q는 늘리지 못하고 있어요. P는 계속해서 자동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Q는 늘리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P가 올라가고 있는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공격적인 증설을 할까라고 물어본다면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그 업황이 좋을 때 증설을 했다가 망해버린 케이스가 너무 많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얘네들이 지금 그 Q를 폭발적으로 늘리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풀 캐파로 돌리고 있는데 이거를 캐파를 늘려가지고 막 그 Q를 늘릴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을 좀 즐기면서 P가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볼 때는 이제 Q가 떨어지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 뭐 용인이라든가 저 호남이라든가 막 그 몇천조 원짜리 막 그런 팹을 뭐 이렇게 착공을 해서 시작한다. 이거 과연 가능할까? 저는 사실 그 이 기업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이 주주분들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공격적인 증설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 지금 상태를 즐기면서 계속해서 P가 영원히 아니겠지만 몇 년 더 가는 거를 그 상황을 좀 즐겼으면 좋겠다. 그게 어떻게 보면 국익으로 볼 때도 낫다고 보고 주주로 볼 때도 낫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 현금을 잘 갖고 있다가 오히려 지금 파운더리 같은 경우 그런 쪽에 좀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비메모리 쪽 반도체 이 시장이 더 크거든요. 지금은 이제 메모리가 더 커졌는데 가격이 터져가지고 근데 이쪽에다가 투자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주가가 되게 지지부진한데 파운더리가 잘 돼야 돼요. 파운더리가 잘 되지 않으면 삼성전자가 한 단계 그 레벨업 되는 뭐 50만 원, 60만 원 이 정도 되는 주가까지 가려면은 반드시 파운더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엄청나게 많은 그 흑자 수출 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R&D 쪽이라든가 그쪽 캐파에 대한 투자, EUV도 더 사고 막 이렇게 투자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애널리스트들이 그 중국이 업계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상당히 평가절하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중국이 들어온 산업이 지금까지 제대로 된 케이스가 없고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피해자는 대한민국이에요.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기초 과학도 발전해 있고 중소기업도 잘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얘네들하고
이렇게 경쟁을 하는 그런 업종 자체가 그렇게 많긴 많은데 우리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 않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중소기업부터 해서 이 대기업까지 정말 그 중국하고 굉장히 경쟁 관계에 있는 겹치는 산업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부도율이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이유도 그 중국의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게 되고, 그리고 가성비 있는 제품들을 만들게 되는 게 가장 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태양광부터 시작을 해서 진짜 말하면 끝도 없는데, 조선도 사실은 이제 LNG 같은 경우에도, 근데 제가 볼 땐 내년쯤이면 점유율로 볼 때는 역전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게 유일하게 우리가 남은 고부가가치 산업, 그 조선 쪽에서는 뭐 크루즈라든가 막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못해요. 왜냐면 럭셔리한 그런 쪽에 대한 그런 모델링 이런 게 아키텍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약간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 중후장대한 이 그 산업재 쪽 이런 쪽 뭐 벙커라든가 아니면 LNG라든가 이런 것들, 화물선 그 컨테이너선들 이런 것들을 잘하는데, 뭐 특수선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좀 밀려 있는 그런 상태고, 그런데 이쪽은 이제 그 수요가 그게 크지 않으니까, 시장이 크진 않으니까 이제 차치해 두는데, 어쨌든 이 산업 쪽에서는 이제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이 LNG 선종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내년에는 매출로는 밀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중국 때문이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너무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거에 대해서,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의 뭔가 그 수급이 좀 튀어지잖아요. 저가 상품이라 하더라도 반도체. 그러면 이게 가격에 전체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창신 메모리 같은 경우에 그 애플이 뭐 얘네 거를 쓴다 만다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땐 절대 쓰면 안 된다고 봐요. 왜냐면 핸드폰을 창신 메모리 이용해서 핸드폰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중국에서만 팔아. 좋은데 이게 나중에 중고폰으로 해서 미국으로 갈 가능성이 되게 많거든요. 왜냐면 미국에는 수많은 그 이민자들이 있고, 뭐 바이든 때는 연 300만 명이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소비까지도 이렇게 책임져 주는, 300만 명이 쓰는 양이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먹는 것도 많고 집도 그렇고, 집도 300만 채를 지어야 될 거니까. 근데 이제 지금 뭐 25만 명인가 50만 명인가 확 줄었어요. 그 트럼프 이후부터 이 이민에 대한 그 장벽을 높여놓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력도 모자라고, 지금 농장 같은데 이런 데서 사람이 없어가지고 난리라고 막 그 얘기를 작년부터 제가 미국에 있는 분들한테 들었는데, 어쨌든 이런 분들이 폰이 필요할 때 보면은 이제 중국 폰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저렴한 중국에서 팔리고 있는 폰들이 넘어간 케이스 상당히 많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진짜 안 좋은 케이스인데, 뭐 이번에 뭐 9월 달에 그 미국에서 시진핑하고 트럼프랑 이제 회담하는데, 이때 선물로 해서 창신 메모리 구입 뭐 이걸로 허가해 줄 수도 있다, 막 이런 얘기도 해서, 이렇게 되면 이제 창신 메모리에 대한 그 가치는 확 올라가는 거죠. 애플에까지 납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퀄리티가 상당히 좋다, 퀄리티 테스트를 통과했다, 이런 얘기가 되면은 진짜 장난 아닌 거거든요. 그러면 삼성도 쓸 수도 있고, 저 뭐 어디죠? 다른 메이커들도 쓸 수 있겠죠. 중국에서 뭐 당연히 지금 쓰고 있고. 그래서 이게 사실 굉장히 큰 이슈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계속 루머만 도는데, 일단 저는 안 된다, 안 돼, 하면 안 돼. 이란 전쟁처럼 하면 안 된다고 보고 있는데, 트럼프가 뭔 짓을 저지르려고 있는지 다 아시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 어려운 거 거의 대부분 트럼프 때문입니다. 이게 전쟁 이렇게 해가지고 물가가 다 튀었잖아요. 물가가 튀니까 금리도 올라가고 있고, 뭐 지금 미국 부채가 40조 달러를 넘어섰어요. 그쵸? 넘어섰는데 그 커다란 부채 규모도 상당히 큰 경종을 울리고 있긴 하지만, 일단은 물가 영향을 준 건 유가가 튀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크고, 80불대에서 못 내려가는 유가, 이거 참 문제거든요. 결국 이렇게 일이 터질 줄 알면서도 전쟁을 터뜨렸던 게 트럼프였고, 이거를 봉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본인이 봤겠죠. 왜냐면 1월 달에 베네수엘라 전쟁이 아니라 그 납치 사건 때 가볍게 승리했으니까. 근데 너무 이란을 되게 쉽게 왔고, 저 같은 진짜 핫바리도 이란이 진짜 어렵다는 거를 알고 있는데 왜 그런 무모한 짓을 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지금 보면 이제 썰틴F에서 이제 구르들이의 이제 매수 내역들을 보게 되면, 그 매도 내역 같은 경우는 반도체를 굉장히 많이 팔았고요. 그리고 매수는 AI 관련된 종목들, 특히 구글, 그 워렌 버핏이 구글 또 계속해서 사모아서 지금 랭킹 3위, 보유 종목 중에서 랭킹 3위거든요. 첫 번째가 애플이 아직까지 많이 있어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애플이 1위고, 2위가 아멕스였던 것 같아요. 아멕스. 그리고 세 번째가 구글입니다. 이게 와, 2020년 이후부터 이렇게까지 한 종목을 세게 산 적이 없어요. 왜냐면 애플도 2016년인가 17년부터 샀었고, 아멕스야 뭐 엄청 오래됐고. 근데 야, 이거 보세요. 구글은
작년부터 샀잖아요. 작년부터 샀는데 이제 랭킹이 지금 3위니까 진짜 열심히 산 거고 저보다 평단가 높을 거예요. 저는 이제 구글을 작년 3월, 4월에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240불 때 추가적으로 매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평단가는 낮은데 아마 그 버핏 옹께서는 되게 늦게 사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뒤늦게라도 이렇게 사신 게 대단한 생각이 들고 평소에 절대 IT 관련된 종목들을 안 사겠다고 걸 말씀하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룰을 깼어요. 룰 깬 게 애플부터 해서 룰 깬 물론 이제 애플은 약간 업계 점유율 1위에 철옹성 같은 그 업계 점유율 있잖아요. 그 미국 내에서 그리고 브랜드 가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누구나 다 폰은 있어야 되니까 이런 약간 필수제 성격으로 봤기 때문에 이제 샀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구글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다들 뭐 유튜브 보고 구글링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검색 점유율 볼 때는 네이버보다 구글이 많거든요. 이게 몇 년 전에 역전이 됐어요. 그래서 전 세계인들이 구글링을 전 세계 점유율 한 70% 이상 될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얘는 약간 IT 종목 IT 기업이잖아요. 확실히 IT 기업인데 애플처럼 그냥 전화 기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벅셔 해서웨이의 워렌 버핏이 요걸 산 거는 굉장히 이제 우리에게도 주는 시사점이 되게 크고 기본적으로 볼 때 그 여시 같은 하레비가 야, 구글 산 거는 일단 이 산업이 향후 계속 좋아질 거라 보고 있어요. 이 산업이라 보는 건 뭐냐면은 구글이 가장 밀고 있는 게 AI고 데이터 센터 같은 것들, 그 TPU 이런 것들, LM 서비스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밀고 있는 게 구글인데 이 구글에다가 계속해서 돈을 퍼붓고 있다는 거는 진짜 제가 볼 때는 되게 의미심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 기억에 버핏이 이렇게 거대한 자금을 끌어들여서 이렇게 투자하는 케이스들은 그렇게 크게 망한 케이스가 없었어요. 일단은 이분이 적어도 4년 이상의 기간은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시간을 줘서라도 이기는 게임을 하려고 하는 게 있고 또 버핏이 투자한 거에 대해서 이제 추종자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리고 한번 사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사는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좀 따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약간 고점 대비로는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408불 갔다가 지금 440, 뭐 8불, 6불 막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빠졌는데 저도 약간 골머리긴 한데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약간 좀 든든한 우군이 지금 들어온 그런 느낌이 들고 근데 필요한 거는 인내하고 시간을 좀 들여서 계속 실적 내는 거 봐가면서 계속해서 낙관적으로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AI에 있어서는 이 구글의 영토를 밟지 않고서는 벗어날 수 없다고 해야 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뭐 TPU부터 시작해가지고 되게 영리하게 그 전략을 잘 짰다고 보고 있고요. 예전에 삼성전자가 반도체부터 해서 디스플레이에서 그 핸드폰까지 다 그 어떻게 보면 수직 계열화를 되게 잘했다고 보는데 구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AI에 있어서 수직 계열을 잘 시켰다고 저는 봅니다. 엔비디아 이제 실적이 29일인가요? 28일? 28일 정도에 나오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 케이스. 그때 또 FMC도 직선홀도 열리고 그래서 참 그때가 약간 분수령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사실 근데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보면은 주가가 그렇게 막 뭔가 좋았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최근 한 2년 동안. 그래서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합니다. 뭐 저는 이제 주주는 아니지만 실적이 늘 잘 나왔었고 어닝 서프라이즈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가이던스가 조금 보수적이잖아요. 일단 동양인이 사장이다 보니까 약간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스탠스가 좀 있는데 대체로 볼 때는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 전에 조금 올라가다가 실적 발표가 나면 이제 차익 실현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엔비디아에게 바라는 그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것도 맞아요. 왜냐면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되게 막 매출이 7, 80%씩 확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작년에 그 실적 터졌던 거랑 좀 비슷하죠. 근데 지금은 막 그렇게까지 막 50%대 막 매출이 이 정도 수준으로만 올라가다 보니까 기대가 예전보단 덜하고 서프라이즈가 덜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아무튼간에 엔비디아 실적은 뭐 잘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뭐 엔비디아가 돈을 막 여기저기 뿌린다고 하잖아요. 하나의 그 뱅크가 돼가지고 AI 기업들한테 여기저기 뿌리는 게 뭐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어려워지면 산업이 다 어려워지고 산업이 어려워지면 엔비디아 어려워지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가 그렇게
이렇게 이런 AI 기업들 뭐 오픈AI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지분 투자를 많이 하는 거는 결국엔 나중에 상장을 하게 돼요. 뭐 엔트로픽은 올해 상장하게 되고 오픈AI는 내년에 상장하게 될 것 같은데 상장하게 되면 차익도 분명히 많을 거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AI에 있어서 그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뭐 근래 들어서는 이제 은행들이 월가에 있는 은행들이 5천억 달러를 모아가지고 뭐 펀딩을 해가지고 AI 기업들한테 투자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상당히 고무적이고 그러니까 그 엔비디아 이후로 월가도 지금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풀이 상당히 넓어져가지고 생태계가 약간 좀 더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고 뭐 기존의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워낙 돈을 잘 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할 필요 없는데 문제는 이제 AI만 하고 있는 아이들 뭐 엔트로픽하고 오픈AI 아니면 뭐 그 관련된 그 네오 클라우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돈이 계속해서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고무적인 상황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는 돈을 역대급 잘 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돈을 그냥 현금으로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AI 쪽에다가 약간 물꼬를 틔워준 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좋다고 보고 있고요. 얘네는 또 팸리스이기 때문에 뭐 케이펙스 투자를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돈을 그냥 놔두면 안 되는 애들입니다. 그리고 젠슨당도 그런 얘기 했어요. 뭐 자기네들은 벤처 캐피탈 같은 그런 기업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10개 기업 투자해 가지고 성공률이 10%막 이 정도가 룰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9개 정도 망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AI 서비스 하는 기업들은 적어도 그 엔트로픽이랑 그 오픈AI 이 두 기업은 살아남을 거라 보고 있어요. 뭐 제미나이야 당연히 살아남는 거고 구글이 살아남는 거고. 왜냐면 지금 토큰에 대한 쇼티지가 아직까지도 많은 상황인데 이 쇼티지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거를 커버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그런 데이터 센터의 용량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엔트로픽이 제일 뭐 AI 잘한다고 해서 얘가 다 그거를 커버할 수 없어요. 다 그 수요를 그 니즈를 충족을 시켜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엔트로픽 쓰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오픈AI를 쓰는 사람도 있고 또 재미나게 쓰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각자 AI들이 잘하는 게 달라요. 엔트로픽은 이제 코딩을 잘하고 오픈AI 같은 경우는 그림도 잘 그리고 또 요즘 들어서 이제 그 새로운 버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히트하고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 제미나이도 약간 전략을 좀 바꾸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상당히 가성비 좋은 쪽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게 뭐 한 몇 달 뒤에 이제 최신 모델이 또 나오니까 또 이제 업계 판도가 달라질 수 있는데 아직까지도 서로 경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저기 발을 걸쳐놓고 있는 그 젠슨랑 전략은 상당히 훌륭하다. 어디 몰빵해서 뭐 오픈 AI에다가만 투자하고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분산하고 있는 거는 상당히 좋은 전략이다. 어쩔 수 없는 전략이기도 하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2023년 3월에 그때 오픈AI가 처음 이제 사람들의 그 시선 앞에 딱 나타났을 때 그때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뭐 3, 4월 달부터 확 올라가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때 SVB 사태 터졌을 때를 저점으로 삼아놓고 쭉 올라갔는데 3월 초에 그때를 기점으로 보게 되면 거의 이제 AI 그 데이터 센터로 볼 때는 그 GPU 점유율이 거의 이제 100%였을 거예요. 근데 그 뒤로는 이제 AMD가 치고 올라오고 있고 또 뭐 구글 TPU라든가 그 아마존의 트라니움 이런 것들이 쭉 이제 오면서 시장 점유율이 엔비디아의 시장 점유율이 이제 점점 줄어서 지금 아마 70% 정도 뭐 이 정도까지 이제 내려온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시장이 지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익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매출도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 엔비디아라는 기업 자체는 GPU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점유율을 잃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산업으로 뭔가 사업을 좀 다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폰만 파는 게 아니고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도 팔고 이거 뭐 무선 사업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 것처럼 엔비디아도 원 프로덕트 기업이 되면 안 되고 조금 다변화할 필요는 있어요. 대신 이제 시너지가 있어야겠죠. 그러면서 볼 때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뭐 현대차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이렇게 뭐 피지컬 AI라든가 여러 가지를 이제 협업을 하려고 하는 거 보면은 역시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엔비디아는 가야 할 길을 당연히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GPU 가격이 언젠가는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점유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고 시장이 포화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GPU에만 집중했던 엔비디아는 힘들 수가 있어요. 예전에 그 GPU 가격이라는 게 그 GPU는 거의 이제 게임에서 쓰이는 거였잖아요. 수십 년 동안. 그러다가 이제 2017년 그때쯤부터 그 비트코인이라는 게 우리들의 시선에 딱 나타났을 때 뭐 그 전부터 있었지만 많이 알려진 게 이제 그때쯤이었잖아요. 16년, 17년도 그때쯤. 그러면서 그 비트코인 가격이 확 뛸 때
GPU 가격도 확 뛰었어요. 왜냐면 채굴기 이슈 때문에. 근데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떨어졌을 때는 또 제 엔비디아 주가는 확 떨어져서 거의 이제 잡주 같은 그런 회사였습니다. 회사는 좋고 기술력은 좋은데 주가 움직임은 완전히 잡주 같은 그런 패턴을 보였죠. 왜냐면 그에 정비례하는 비트코인 가격 자체가 거의 잡주 중에서도 잡주 같은 그 밈주식 같은 그런 움직임을 보였으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나스닥에서 탑 10 안에 들어왔다가 그 뒤부터는 확 저 뒤에 30위로 막 밀리고 막 이런 일들이 이제 반복이 됐어요. 시클리컬한 완전히 불규칙적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그 시클리컬한 시클리컬이 이게 그래도 시클리컬은 그 주기라는 게 있는데 얘는 거의 예측이 안 되는 그런 잡주 패턴이었는데 한 우물을 잘 파서 이제 AI라고 하는 그런 커다란 그 무브먼트에 이제 지금 합류를 했고 또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제가 볼 때는 GPU는 계속해서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고 나머지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협업이라든가 이런 쪽들이 또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애널리스트들의 그 흑역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드릴게요. 2020년대 팬데믹 때부터 뭐 옛날부터 쭉 얘기하면 좋겠는데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2020년대부터 이제 그 주식시장에 들어오신 분들 많으니까 한번 제가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2020년부터 21년까지는 그 수요를 좀 과소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어요. 코로나가 터졌으니까 되게 힘들 것이다. 막 이런 얘기 있었는데 근데 그 당시에 그 공공한 붕괴 이런 것들이 오히려 반도체 가격을 막 폭등을 시키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가격이 뛰었는데 근데 그러다가 이제 돈을 막 각국 정부가 뿌리니까 이 돈으로 밖에 나가서 쓸 수가 없으니까 외식도 못 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인터넷 쇼핑을 했는데 이제 뭐 PC라든가 노트북이라든가 핸드폰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구매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이 확 커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2022년 되니까 그 당시부터 이제 그 막 민주주식 폭락하고 막 난리 났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좀 어려질 것이다. 그 당시에 마침 그 메모리 가격도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힘들 것이야. 그러니까 보면은 메모리 가격이 빠지면 빠진 거대로 이제 관성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더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오르면은 되게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패턴이 좀 있거든요. 2022년도에는 그 메모리 가격이 이제 급락을 했어요. 그때 당시 막 밈주식도 막 엄청나게 빠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애널리스트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저점은 거의 다 온 것 같다, 거의 온 것 같다 막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게 2023년 넘어가니까 이게 더 힘들어진 거예요. 완전 최악의 상황이 됐었고 전자라든가 하이닉스 얘네들도 주가가 미친 듯이 많이 떨어지고 실적 전망도 더 안 좋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그 사이클을 잘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먼저 너무 저점을 너무 빨리 잡았어. 그런 문제가 있었고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처음에는 이제 그 AI가 팍 터졌을 때 HM이 화두가 됐는데 근데 HM이 지금 그 전까지는 돈을 제대로 못 버는 그런 반도체였거든요. 그러니까 비용만 많이 들고 기술만 많이 집약된 그러니까 수율도 잘 안 나오고 막 이런 반도체였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들도 얘가 경제성이 있나 가치가 있나 앞으로 이게 엄청나게 커질 시장인가라고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AI가 터졌는데 GPU는 날아가니까 오케이 GPU는 좋은데 근데 HBM까지는 모르겠어 이렇게 봤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HBM도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부터. 그러다가 2024년 지나서 2025년이 왔어요. 2025년 와서도 HBM은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다 라고 작년에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작년에도 HBM은 폭발을 했었고 올해까지도 그게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또 재밌는 건 뭐냐면은 2025년 6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메모리가 폭발할 거라고 본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특히 이제 모건 스탠리가 대표적인 7월 달인가 다 셀하라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도 대표적인 거예요. 그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도 한국 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모건 스탠리가 찌르니까 다들 이제 따라가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무도 예측 못했는데 그 뒤부터 주가가 5만 원대에서부터 전자 같은 경우에는 5만 원부터 뭐 30만 원 이상까지 올라갔었고 6배 넘게 올라갔었고 디램 가격은 거의 뭐 10배 가까이 올랐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반도체 애널리스트들이 반도체 가격이라든가 사이클을 제대로 맞추는 케이스가 없다는 거죠. 반도체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사이클 자체도 잘 못 맞춰요. 그리고 그 시점도 되게 잘 못 맞춥니다. 너무 빨리 잡거나 저점을 너무 빨리 잡거나 고점을 너무 늦게 잡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얘는 커머디티야. 얘는 석유나 천연가스처럼 지 멋대로 움직이는 그런 상품이야 라고 이제 치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전닉 그 영업이익이 1,000조 원 얘기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될지. 이 구루들이 왜 애널리스트들의 말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다
흘렸을까 한번 여러분도 고민해 보시고 앞으로의 투자의 여정에 있어서도 반도체 사이클이 한 번 더 오게 되면 한 번 더 곱씹어 볼 만한 복귀해 볼 만한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동고투자에도 말씀드렸는데 2023년도에 반도체 업황 되게 안 좋을 때 삼성전자 영업이익 추정치가 거의 67.5조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해의 영업이익은 7조인가? 뭐 이 정도밖에 안 났을 거예요. 아마 7조인지 7억인지 아마 제가 기억이 간당간당한데 어쨌든 간에 60조대에서 7조인지 7억인지 이 정도 가격은 이 정도의 그 영업이익은 진짜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측치라는 게 그 컨센서스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000조도 한번 우리가 비판적으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워렌 버핏이 절대 IT 기업을 투자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애플도 사고 구글도 샀다 이렇게 의견을 바꾸는 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이 시장에서는 절대 강자도 없고 절대 어떤 아이디어가 쭉 간 게 없어요. 결국에는 언젠가는 꺾어야 되고 바꿔야 되거든요. 유연한 사람들만이 이 복잡계라고 하는데 이 시장에서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바뀌면 전략을 바꾸는 게 맞아요. 내가 지금까지 맞았는데 이제 좀 틀린 것 같아. 그러면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동안 맞았던 거에 통해서 내가 이익을 먹었으면 그거로 이제 끝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늘 보면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생존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이렇게 생각들을 자주 바꿔주는 자주 바꿔준다기보다는 때에 따라서 잘 바꿔주는 이게 굉장히 전 중요하다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의견을 이번에 어떻게 보면 좀 바꾼 거죠. 아니면 만스피까지 가자라고 말씀드렸는데 9,400포인트에서 불안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셀을 얘기는 못했고 그래서 600포인트 남겨놓고 이렇게 좀 안타깝게 된 상황이 됐는데 이제는 제가 눈높이를 8,000으로 좀 낮춰보자라고 얘기를 하면 또 의견 바꿨다고 해서 뭐라고 하실 분들이 있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상황이 내가 불가항력적으로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나보다 주식을 잘하는 구루들이 저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면 한 번 정도가 아니죠. 계속 배워야 되는 입장이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마찬가지겠지만 바꾸는 게 전 많다고 보고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100불 이하가 저는 낮다고 본다라고 한 3년 전, 4년 전에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는 3년 전에 얘기했으니까 3년 전에는 지금보다 이익이 훨씬 적었을 때 3분의 1도 안 될 때였으니까 그때는 80불이 맞죠. 근데 그거를 지금 이제 와서 2026년도 와가지고 그때 너가 80불이라고 했었다. 지금 얼마냐 이러고 하면 그건 되게 멍청한 거예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이익이랑 지금 이익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당시엔 제가 갖고 있었던 애플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상당히 좋았었고 그리고 이제 주식을 잘 팔아서 1년 넘게 현금 갖고 있었고 그리고 또 좋은 기회가 있어서 작년에 관세 전쟁 때 주식을 3, 4월 달에 다 매수를 100% 했고 그래서 또 좋은 성적을 지금까지 내고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늦게 들어갔지만 어쨌든 저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왔거든요. 제가 뭐 좀 늦게 들어왔다고 해서 되게 더 늦게 들어왔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뭐 전원주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그분은 지금 7, 8천% 지금 수익을 내고 계신 분인데 그분들이야말로 더 늦게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러면 포모죠. 그분들이야말로 전원주 할머니 볼 때. 근데 그러니까 이게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다 각자의 시기가 있고 각자의 그 투자의 그 때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100불 이하에서 엔비디아 주식을 전량 매도한 드렁큰 밀러 그분이 못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 뒤로 다른 종목들을 사서 엄청난 수익들도 내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더위가 많이 안 가는 상황인데요. 하여튼 몸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전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제가 제 이름으로 출시된 커피가 나왔습니다. 진짜 좋은 커피고 알고 보니까 공정공역을 통해서 나온 커피다 보니까 가격이 상당히 저렴해요. 지금 뭐 폴바세인가 테라로사 같이 좋은 커피도 1kg에 한 4만 원 정도 하는데 얘는 43,000원 배송비 포함해서 나와 있고 또 중미에 있는 커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라든가 유럽 기업들이 농장 운영하다 보니까 농약을 많이 치는데 제가 이렇게 지금 선보여드리는 이 커피 같은 경우에는 그 아프리카 산지 비탈길 같은 데 이런 데서 만들어지는 커피거든요. 그래서 재래식으로 만드는 그런 커피고 또 디카페인 커피도 있습니다. 디카페인 커피는 원래 디카페인이라는 게 약을 쳐가지고 그 추출하잖아요. 그렇죠? 카페인을 빼내는 그런 프로세스를 많이 하는데 얘네 같은 경우는 사탕수수를 이용해서 전통적인 방법으로 카페인을 추출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스터디하면 좀 설명 좀 들어볼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괜찮은 유기농 커피입니다. 유기농 같은 경우에는 마크를 받는데 여기가 좀 작은 회사다 보니까 유기농 마크를 받으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든대요. 그래서 마크는 못 받았지만 유기농 제품은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품을 싹 뺀 가격으로 요즘에 가성비가 상당히 중요한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커피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밖에서 마시는 커피도 다 좋은데 이 집에서 이 커피를 내려 마시게 되면, 특히 라떼로 마시게 되면 진짜 밖에서 커피 못 마십니다. 예. 오랜만에 마누카꿀 광고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이오 이거 먹다가 여행지 가서는 요거 스틱, 요 스틱을 갖고 와서 잘 먹었어요. 이게 제가 하루에 한 개씩 먹거든요. 특히 제 옆집이가 베트남에서 아주 시원한 물에서 수영을 하다가 한 4일, 5일 동안 약간 몸살 같은 게 걸렸었는데 요거 먹어가면서 조금 이제 회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스틱형, 여행용 스틱형 상당히 제가 강추를 드리고요. 제가 12월 말에 좀 과식을 많이 했더니 위험이 조금 돌아왔는데 위험해도 이게 괜찮더라고요. 왜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빈속에다가 꿀만 딱 이렇게 찍어가지고 먹은 다음에 천천히 체온으로 녹인 다음에 먹으래요. 먹으면 위에서 이제 코팅이 되면서 이 마누카 꿀이 이게 좀 약간 항염이라고 해야 되나? 염증에 상당히 탁월한 그런 효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했는데 한 3일 만에 위험이 또 이제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확실히 염증에는 꿀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성분이 좀 높은 거, 약간 830, 1200도 한번 1200 살까 했는데 일단은 830부터는 약간 약으로 쓰는 그런 게 좀 있다고 해가지고 830 사봤는데 나중에 이제 괜찮으면 1200도 한번 사볼까 생각 중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보내주셨어요. 샘플 하나 보내주셨는데 뭐냐면, 저도 처음 꺼냈는데 요거 스프레이입니다. 스프레이. 이게 프로폴리스 스프레이인데요. 엽지가 잘 쓰지 않을까 싶은데 달달한 뭔가 시원한 게 들어오네요. 그래서 감기 요즘에 이제 한국 오니까 진짜 건조하고 춥고 이런데 감기 걸리시는 분들 많잖아요. 목도 안 좋고. 이거 한번 뿌려서 써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추운 겨울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